과거에 석유가 산업의 가장 쌀이었다면 지금은 산업의 쌀은 반도체이고요. 감히 예단하건대 다음은 무엇일까? 저는 라고 봅니다. 한국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국지의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모든 회사들이 향후 개개인의 를 활용해서 또 다른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다. 자, 주식시장 얘기인데요. 참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해를 놓고 봤을 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망 고문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끼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원인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본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행태였을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주로 하는 것이 통화정책,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인데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는 속도가 과거 40년 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약간의 어려운 이론을 말씀드리면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이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배당 성향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분모의 아랫단에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수준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상승은 주가의 하락 요인입니다. 근데 금리가 0에서부터 3.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 외에 기간 비용이라든지 기대 비용들을 감안한 가상금리는 5%, 6%, 특히나 신용대출 같은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5%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5만 원은 비용으로 제하고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국에 과연 꿈을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대부분 대한민국 동학개미운동, 사학개미운동 이 운동 속에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도 잘해야 마이너스 20%라는 것이죠. 그만큼 올해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의 행태, 즉 금리를 꽤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물론 되게 어렵고 심오한 얘기입니다. 금리는 왜 올리는가? 우리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 그렇다면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인가? 과거에 잡혔던 적도 있고요. 안 잡힌 적도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항등식이라면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잡고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까지만 확인한다면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투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불안감이 높은 거냐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금리 올려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 처음에 질문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농후해 있다. 오른쪽 왼쪽 차포 다 띄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사건이 있죠. 결국 그 사건은 공교롭게도 유럽의 전쟁이 왜 났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독일이 결국 나치즘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어떠한 수단으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총칼을 드는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양상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사회적인 후생, 즉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삶의 고통일 수도 있는데 물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은 높은 형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균형적인 밸런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 즉 돈이 전부 다 은행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제라는 게 쪼그라듭니다. 위축되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기 어려워진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요거든요. 수요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가는 잡힐 수 있겠죠. 자,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급부에 지금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서민층, 특히 직업이 없고 아니 사회초년생인 이 대학생들, 이들은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대한 피해자들인 것이죠. 이것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이라는 카드를, 즉 우리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빨아들임으로써 부족한 돈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이원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시국에 지구 반대편에서 영국이 지금 감세 법안을 72년도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감세 정책을 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영국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화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가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운드, 즉 영국은 내일 모레 디폴트, IMF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정책, 비슷한 정책이 나와도 완전히 틀리다. 자, 여러분들은 그게 왜 틀린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겠지만 백번은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운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국은 2, 3년 전에 유럽이라는 큰 땅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영국은 이제 다른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오면 유로화를 쓰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냈던 힘과 이제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판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나옴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영국은 유럽에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이것을 전부 수입해다 써야 되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속해서 민간 주체들, 기업이나 가게들, 특히 기업이겠죠. 기업들의 숨통을 털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고요. 또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를 헤쳐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돈을 썼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쓰는데 한쪽에 들어오는 세수, 이 세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러다 영국 디폴트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이 파운드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내일 로또가 어떻게 되냐 숫자를 찍은 거랑 똑같죠. 주가의 바닥은 I don't know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흔히 조금 고상한 말로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기본적인 주가의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 있죠. 밸류에이션을 흔히 PER이라는 용어를 써서 주가와 EPS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을 합니다.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통 PER이 역사적으로 10배 수준입니다. 10배 수준이면 평균입니다. 지금 9.6, 7배? 오늘 더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과거 평균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이런 것을 저평가, 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평균보다 싸졌다라는 것은 지금의 팩트인데 문제는 언제 이게 그러면 평균 위로 올라갈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건 맞다. 하지만 싼 건 맞는데 이게 오늘 다시 회복을 할지 1년 뒤에 회복을 할지 아니면 이게 10년이 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과거 큰 통계를 보면 6개월에서 1년의 터를 갖고는 회복은 했었다. 하지만 그게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라고 얼마나 확률적으로 베팅할 거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요, 확신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보다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고요. 큰 파도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죠.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요. 제대로 알고 사야 되는 습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통과 의뢰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잠시 안전한 곳을 모색할 때 아니면 지금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번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경험, 즉 정말 알고 투자하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가치인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배분, 안전한 곳에 배분한다라는 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미국의 큰 대가들이 있죠. 켄 피셔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수많은 대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주식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다.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성장 산업을 발굴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두 가지 챌린지가 있죠. 첫 번째, 성장 산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에서 계속해서 이런 재테크의 채널에 나와서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년을 10달로 놓고 봤을 때 매월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은 좀 더 확률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게 사고 나중에 좀 더 많이 사자, 이런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샀다면 지금은 조금 줄여서 사든지 아니면 잠시 쉬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지금 성장 산업에 대한 니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 속에서 위기가, 또 위기 속에서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21세기 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과 기업을 따지자면 단연 반도체인 것이죠.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좀 더 스페시픽하게, 즉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에 큰 폭의 연동이 되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수요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크게 엇나갈 것으로, 즉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자, 이런 판국에 계속해서 그 주식을 동일한 비중으로 사는 것은 지양한다. 다만 조금 봤다가 이 종목의 이 산업이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아지고 대외적으로 좀 나아졌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자 우리의 먹거리 반도체 산업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2세기 감히 말씀드리면 근간이 되는 산업은 무엇일까? 앞으로 성장 산업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석유가 산업의 가장 쌀이었다면 지금은 산업의 쌀은 반도체이고요. 감히 예단하건대 다음은 무엇일까? 저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따라서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아마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피디님께서 데이터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말씀 주셨죠. 자,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정의되지 않는 것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석유, 즉 어떤 산업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반도체, 수많은 IT 전자기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제품. 앞으로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과 부가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게 개개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활용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좀 더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개개별 맞춤의 초개인화 시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초개인화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차의 패션도 바뀌고 또한 우리가 습득하는 모든 기기들도 다 맞춤화, 커스터마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에 맞는 제품으로 다 탈바꿈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어떤 걸 알고 그가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전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흔히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 기업들 또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데이터의 결정판 중에 하나는 금융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산업은 동일한 상품을 잘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한테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산업이 좋다, 그런 펀드가 좋다, 그런 ETF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더 정답은 100명의 모든 고객들한테 맞춰서 하나하나 그들에 맞는 니즈를 파악해서 솔루션, 제품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비용에 의해서. 왜? 기술에 의해서.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앞으로의 금융의 미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요소가 데이터죠. 나의 정보를 잘 가공하고 쓸 수 있는. 자, 정보는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소비 쪽에서 보면 신용카드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도 모르게 네이버 아니면 구글, 수많은 우리의 정보들이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산업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가 자율주행할 때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의 모임으로써 레이더 라이더에 의해서 향후 GPS를 통해서 자기 궤도를 보이는 것처럼, 또한 로봇 산업이 어떤 로봇가 향후 자기의 의사결정과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수많은 정보들, 그것이 전부 다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 전 세계 최고의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국지의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모든 회사들이 향후 개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넥스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세대 간의 큰 변화가 바뀐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Y세대에서 그다음에 M세대, Z세대로 넘어가는 이 큰 형국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그 테마를 잡고 왔고요.
자, MZ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쪽수가 많다는 것이죠. UN 통계 데이터. 전 세계에서 인구 데이터는 추계하고 산출해서 모아져 있는 게 UN입니다. UN의 인구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33%에 36%가 MZ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물론 챌린지는 있죠. MZ가 너무 범위가 크다. 20대 초반 아니면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를 전부 MZ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쪽수가 많지 않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향후 구성원들이 많은 집단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쪽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컨설팅의 많은 업체들을 제가 도용해서 자료를 봤더니 향후 구매력도 새로운 세대가 훨씬 더 이전 세대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향후 먹거리가 MZ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이야 태생적으로 이 새로운 세대의 부상을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MZ가 어떤 취향과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봤던 MZ들은 이런 성향이 꽤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타적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인데 남한테 피해가는 건 싫어하고요. 그게 최근에 들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MZ다라고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MZ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매우 많죠. 과거 세대와 다른 것은 개인적이면서 이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나 기후와 환경변화가 이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시국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개개별의 개인주의에서 그들의 니즈에 맞추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MZ세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산업의 제품들이 각각의 개인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어떤 개인화가 돼서 어떻게 펼쳐질 거다라고 조망하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뿌리 깊게 하나씩 봐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먼 발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저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미래의 시계를 향후에 좀 당겨볼 필요가 있는데 향후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리와 챌린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피케티 이후에 임금에 대한 탄력성보다는 자산에 대한 탄력성이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자산에 대한 투자, 재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이고요. 은퇴 연령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과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향유했던 것처럼 재테크에 익숙하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 금융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받고 있어서 모든 MZ뿐만 아니고 자산을 갖고 있던, 특히 주식을 갖고 있던 자산이 쪼그라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업앤다운을 떠나서 이들 세대는 과거 은퇴 연령보다 훨씬 더 빨리, 30년 빨리, 40년 빨리 이 재테크 문화가 익숙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사이클에 따라서 기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책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업에 맞는 옷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통화라는 개념도 디지털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온도차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대체적인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대안적인 개념이다라는 취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큰 뜻을 품고 그 가운데 발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이 통화로 접목시키는 디지털 화폐도 물론 블록체인이나 원장 기술을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화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을 대체 자산으로 본다면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의 반대급부에 있는 자산으로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가치가는 보완제적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과 대안 자산인, 물론 대체 자산의 일부분이었던 금과 부동산은 차치하더라도 대안 자산인 이 가상 자산이 서로 믹스하는 상품군,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매우 활발하게 민간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중요한 거겠죠. 따라서 가상자산, 즉 디지털 커런시의 중앙집권적인 부분이 접목되면서 CBDC라는 게 있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자산을 발표하고 연구하고 있죠. 중국이 가장 빨랐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도 1년 반 정도의 내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올해 관련된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중앙은행들, 통화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이미 연구하고 있고 발표하는 순간까지 왔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대상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인사이드 처음 출연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자가 된다라는 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 저는 투자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꽃이 피기 위해서 대외적인 환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재테크입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좀 덜하려면, 아니면 이런 강풍에도 내가 꿋꿋이 버티면서 꽃을 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즉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뭐 공부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휘둘림이 덜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험은 최고의 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에 도전하시고요. 그 도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 1번 수순으로 채택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올해 3월 달에 넥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넥스트라는 책이 뭐 기본서는 아니고요. 전망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망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현재의 정보를 갖고 미래를 조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정보가 내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망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미터를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기필할 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정보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달라졌던 것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간했던 이 넥스트라는 것은 다음 세대, 즉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자라는 5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일부분을 이 머니인사이드 이 채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 기회를 찾자. 이제는 저금리, 즉 뉴노멀은 끝나고 중금리 시대로 접어든다.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책을 한번 쓱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